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세븐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유효성과 그 속도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1% 이상 빠진 것은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 측에서 집계한 미국의 11월 제조업 지수가 약 2년 6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ISM은 11월 PMI가 49.0으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팬데믹 직후 수준으로 위축됐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ISM의 회장은 기업들이 지난 6개월간 신규 수주가 약화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11월 수치는 기업들이 생산이 추가 하락할 것을 대비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도 역시나 해당 지표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한국의 수출과 대형주들의 이익 전망에 취약성을 제공하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생산을 줄이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제조업 기업들은 내년이 되면 그 이익성이 더 취약해져서 주가가 지금보다도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주 가운데서도 먼저 매맞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에는요. 반등 기대감이 오히려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최근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1만 원 선에서 24만 원 선까지 올려잡았고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갑자기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용을 절감시켜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인력비 등의 축소로 내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특히나 광고 쪽이 우려가 많았는데 역시나 이번 4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반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업은 좋은데 주가 상승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대형주도 있습니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오는 8일에 LG에너지솔루션의 코스피 200 내 유동 비율이 10%대에서 15%대까지 늘어납니다. 패시브 매입 수요를 추정을 해봤을 때 LG엔솔의 내년 시가총액은 에비타 대비해서 30배이고요. 내후년 대비해서는 25배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테슬라나 CATL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요. IRA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캐파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 LG엔솔의 주가도 투자자의 눈이 밸류 적절성으로 향하느냐, 앞으로의 잠정 실적을 높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함께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도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이어서 김예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부의 김예솔입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간밤 화상으로 정례 회의를 갖고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감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결정은 내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10월 정례 회의에서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조치는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 적용 주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테슬라가 첫 번째 전기 트레일러인 세미를 펩시코에 인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미 개발을 발표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세미의 납품이 당초 예전보다는 3년가량이 늦어졌는데요. 이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출시 일정을 수차례 미뤄왔었습니다. 세미는 테슬라의 첫 번째 트럭 모델이자 2020년 초에 선보였던 모델 Y 이후 첫 번째 제품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고객사인 펩시코에 먼저 인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럭의 가격과 생산 계획 그리고 운송 가능한 화물 적재량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고객사인 펩시코는 테슬라가 세미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100대를 선주문했고요. 또 이외에도 인베브와 유나이티드 파셀 그리고 월마트 등도 세미를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전기 트럭 앞으로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요. 이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 산시성의 타이위안 공장에 약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1,855억 원을 신규 투자했습니다. 중국 폭스콘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시설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폭스콘은 이번 공장을 포함해서 중국 본토 7곳의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설립된 이 타이위안 공장은 주로 전자제품 부품과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폭스콘은 이번 이 공장 시위 사태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화를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의 새로운 애플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일에는 체코의 자회사 공장에도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생산기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폭스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2세대용 위성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2세대 스타링크 위성 약 3만 개 가운데 7,500개 발사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는데요. 이번 발사 승인은 스페이스X가 2세대 스타링크 위성 배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대규모 위성망 확충을 통해서 광대역 인터넷 제공 능력을 강화하고 또 시골 등의 벽지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면서 위성 추가 발사에 대한 승인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위성 발사 외에 이 스페이스X가 승인을 요청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연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 스페이스X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시죠.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ISM 측에서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밤에는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G7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시행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에서 유가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업 PMI 확정치와 이 합성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니까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1월에 차이신 종합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나 중국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화권 증시의 영향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11월에 외환 보유액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5G와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으니까요. 통신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시장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제조지점의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상승이라면 어떤 종류의 상승인지가 궁금한데요. 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한국물 ETF인 EWI가
마이너스 1.44% 하락 마감하였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298원, 6원가량 하락하며 마감하였습니다. ETF 동향 환율 상황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을 예상합니다. 지난 금요일 자산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째,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통상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급락해왔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보합선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예고가 되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셋째, 원화가 유독 강한 흐름입니다. 타국의 통화보다 원화의 강세 흐름이 더 강합니다. 1,300원을 하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거시적인 변동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원화 강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을 전망하며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장세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지난주에 차장님께서는 시장에서 철강주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은 같을까요?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도 역시 크게 세 가지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지주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주식 지주사들이 있습니다. 통상 지주사들은 실적이 좋아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나는데 상장사 지분 이외에 사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곤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영원무역 홀딩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류 OEM 기업인 영원무역의 지주사로 국내 노스페이스 브랜드 사업을 하는 영원 아웃도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의류주들이 주목받기도 하고 지분법 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노스페이스 브랜드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도 높아 지금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주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에서는 고밸류 주식들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금리의 정점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 뚜렷한 성장을 보이는 헬스케어 주식이 있다면 고밸류를 정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 경기 침체에는 오히려 헬스케어 주식은 방어주 역할을 하기에 관심권에 들어가겠습니다. 헬스케어 주식 중에서는 저는 케어젠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22여 년 동안 펩타이드를 연구해온 기업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FDA 시판 허가를 마친 펩타이드 기반 당뇨병 건강기능식품이 향후 성장 동력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마진이 좋은 사업을 영위하며 재무구조도 우수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높은 상황인데요.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DDR5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연기되어 온 DDR5 서버 시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높은 전기 사용량 때문에 DDR5 도입이 되면 전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체 수요가 대기된 상황입니다. DDR5 서버 시장이 내년 1월이다, 상반기다 말은 많지만 몇 개월 후에는 다가올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DDR5 관련주 중에서 저는 TLB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모듈 기판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DDR5 도입에 따라 수혜를 볼 기업입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 PER 5배 수준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무상증자 발표를 하였고 오늘부터 증자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을 매수를 통해서 받으면서 TLB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승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아마 이번 주는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장세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장입니다. 종목별로 가지고 있는 이슈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승주 차장님께서는 지주사 쪽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영원무역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성장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것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DR5 관련주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DDR5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DDR5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산업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볼만하다. 그중에서도 TLB를 지금부터 담아가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업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시죠. 김예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굿모닝 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북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미 지역에서 한국 배터리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보다 24%가량이 늘면서 북미에서 이번에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테슬라의 북미 판매량에 힘입어서 파나소닉이 차지를 했고요. 또 3위가 글로벌 점유율 1위인 CATL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가 한국의 SK온이었고요. 5위가 한국의 삼성 SDI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LG엔솔은 GM과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3,600억가량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왔는데요. 리튬 배터리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LG엔솔이 미국 내 배터리 움직임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관련한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합니다. 행선지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지난해 12월 아부다비를 방문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재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인사 등의 주요 업무를 마무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출장으로 현재 회석이 되는데요. 삼성은 중동 지역에 현재까지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첨단 제조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육성에 투자에 적극적인 편인데요. 현재도 많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 아부다비 방문 후에 이재용 회장은 각 나라와 산업계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초 정기 인사를 단행할 걸로 보여서 앞으로 신사업을 누가 이끌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도 이번 주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 10월 우선 협상자로 형성된 이후에 최근까지 발사체 제작의 총괄 관리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기술 이전 조건은 현재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제작을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까지 맡게 됩니다. 앞으로 이 4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서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이전받게 되는데요. 이 덕분에 우주 사업이 발사체 기술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요. 네,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 로카모빌리티가 매물로 시장에 나오면서 카카오페이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수 추진은 카카오페이의 결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건데요. 로카 모빌리티의 주력 상품인 캐시비 카드는 대중교통 외에도 전국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할 경우 실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이 두 기업의 매출을 단순 합산하게 될 경우 실적이 크게 흑자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사업 시너지도 현재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맥쿼리 자산운용과 소카 등 다른 인수 후보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는 만큼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내용도 카카오페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옴니 시스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남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노팩스, 마지막으로 에스코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지수 자체가 좀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갔고 미국 증시 역시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량기와 전력 계량 계측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새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좀 납품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원격 검침이라든가 디지털 전력 계량기에 대한 부분들은 노후화된 계량기들이 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사우디 빈살만이 방문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흐름들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요. 3분기 매출액이 233억과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하면서 올해는 좀 흑자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부담은 없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볼 때도 11월 달에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준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좀 저가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름대 좀 돌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신다라면 좀 스윙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남전자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옴니 시스템과 동일한 패턴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와 영상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삼성 M&A 관련된 종목으로는 편입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했을 때 아남전자가 하만카돈의 주문 제작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419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요. 전년비 69% 성장을 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36% 성장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3분기 영업이익에서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아남전자 역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력 종목 옴니 시스템과 아남전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과 아남전자를 짚어주셨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지난 11월 17일에도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지난달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숨겨진 수혜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을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수혜주로 알려진 종목입니다. 지난달 화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도 참 봐야 할 이슈들 많은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는 느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런 이유는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중국 내부에서 그것이 뭐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무마하기 위한 것이 이 방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분을 살짝 완화하면서 이른바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뭐냐면 일단 봉쇄를 해보니까 중국 경제가 좀 일정 수준 이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방역을 좀 완화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 좀 역점을 두자. 이런 이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보시면 지금 미국도 테이퍼링을 해서 긴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양적 완화예요. 다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중국 경제 자체가 더 많은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달러와 또 위안화 사이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는 방안 쪽으로 좀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방역도 좀 완화했다가 또 봉쇄했다. 그럼 계속 완화만 할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은 지극히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중국은 또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봉쇄를 또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게 방역 완화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실제 지표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 긍정적인 지표가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부동산 부분도 보면 장기 침체될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중국 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것도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우리가 근거 있는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뭐 요즘 백지 시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역 완화한 것만으로 또 우리가 좋다고 봐야 될지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방역 완화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실제 지표가 얼마나 좋은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안에서 발표되는 뭐 차이신 종합 PMI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네. 단순히 방역 완화가 되니까 와 호재다 이렇게 작동되지만은 않는다는 우리에게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굉장히 복합적인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어떤 한 연설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더 그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토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고용 지표만 보면 안 된다. 다른 지표는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준도 그런 것이 있을 테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경제학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지금 11월에 이 고용 보고서 발표 내용을 보면은 26만 3천 개나 일자리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 수십만 개가 증가했다는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임금은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금리 조정을
마무리할 수가 없다, 끝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용 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12월달에 지금 중순에 FOMC가 예정돼 있죠. 그죠. 한 0.5% 포인트 이제 금리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너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될까? 이것 자체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건 아니고 빅 스텝 정도에서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2월, 3월에는 오히려 거의 적은 뭐 0.25%포인트가 되든지 그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런 힌트를 줬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높아졌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12월에는 빅스텝이고 내년부터는 베이비 스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빅스텝을 한 번 더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베이비 스텝과 빅스텝 두 가지를 놓고서 저울질하는 정도. 네. 그러면 조정이 되는 셈이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금리 인상 조절과 피봇,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를 완화할 시기도 그동안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 이제 빅 스텝으로 가는 것도 12월을 기점으로 봐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보아도 뭐 앞서 이제 우리 최원 앵커도 이야기했듯이 파월 의장 자신이 인플레이션이 또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이런 의견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조절할 의향도 있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와 그죠.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는 적어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당분간은 그래도 파월이든 또 블러드 연준 위원은 상당히 강경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12월부터는 좀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폭이 지금보다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뭐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어찌됐든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12월까지 연말 랠리 뭐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뭐 아주 큰 폭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외인 이 투자가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산타 랠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하기보다는 그런 좀 상황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은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2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발표도 좀 기준금리 인상을 좀 조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숨고르기 전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외인 투자들, 외국인들 투자자들에게도 전달되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12월부터 뭐 약간의 산타랠리 그리고 1월로 넘어가면서 연초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2, 3월로 넘어가는 과정과 단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특히나 국내 증시 코스피가 박스피 안에서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는 데에 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업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의 방역 완화도 있고요. 네.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뭐 미국에서는 연말이 또 소비 시즌이기도 네. 하고요. 소비주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데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을까 판단을 해보면 사실 뭐 이럴 때 뾰족한 수는 없죠. 그죠. 지금 뭐 사실 이 정시의 호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 찾아내기 힘든 걸 또 억지로 쥐어짜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이 어디냐. 좀 네. 무게를 비중을 둘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뭐 인터넷이나 헬스케어도 있을 테고 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또 상황도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죠, 것이니까. 겨울이니까요. 그렇죠. 그죠. 예. 또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뭐 원전이나 방산 또 우주항공주는 우리가
계속 테마 성격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초와 연말과 연초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연말에 선물 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기대하죠. 크리스마스 선물.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소비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도 방역 완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을 생각했을 때는 여행이나 또는 중국 여행 그동안 거의 못했잖아요. 그죠. 일본은 지금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여행이 열린다면 항공 쪽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행 관련주니까요. 그다음에 화장품.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우리 화장품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죠. 딱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생산과 경쟁의 문제도 있었지만 조금이는 방역 완화가 된다면 네. 된다면은 화장품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성격이 좀 뚜렷해지면 우리가 그동안 중국 시장으로 또 재진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완전히 이제 뚜렷해진 건 아닙니다만 한한령 한국에 대해서 혐오하고 좀 제한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환호, 이른바 허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게임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가장 서두에서 일단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결국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최근 들어 좀 올라오고 있고 여행주, 항공주까지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소장님께서도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직 아닌 건가 싶긴 한데 그렇다면 경제 일정은 어떤 것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여행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 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일정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언제 생각하시면 저는 뭐냐면 이 우리가 공항 철도에서 캐리어를 든 분들을 많이 볼 때 지금 많아요. 엄청 꽉 차요. 많더라고요. 그죠? 그 이야기는 여행 항공 쪽이 살아난다. 숙박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일정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12월 달에 물론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내일이죠. 미국의 11월 이 ISM 제조업 이게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잖아요. 그죠? 네.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되는 ISM 명칭이 붙은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업 이 서비스업 지수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일에는 중국의 11월 수출업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유로존의 3분기 GDP 확장신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유럽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그죠. 이게 내년의 성장률과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9일에 드디어 이제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좀 더 기준으로 보지만 과연 인플레에 대한 이 방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죠. 이 부분 좀 보실 필요가. 10일은 12월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게 나와봐야 산타랠리에 대한 미국 뉴욕 증시로부터의 이 정도겠죠. 어느 정도 산타랠리가 작동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늘 바쁘신데도 여행을 못 가시는데도 이렇게 이데일리 TV에도 출연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이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굿모닝 세븐 출연은 처음이신데 네, 그래도 이데일리 TV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주초,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혹은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좀 모았던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강했던 혹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섹터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굉장히 많죠. 하드웨어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가장 크게 얽혔던 게임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이 수급의 쏠림들이 이제 있었던 한 주였고 또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메타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XR 가상현실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사실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당연히 XR 기기 이 기대감을 좀 모아주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 메타버스 관련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은 FOMC 연준 발언에 따라서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둔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소비자들 혹은 투자자들은 새로움을 또 찾아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반도체 IT 좀 진부하죠. 전기차 배터리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또 우리가 투자의 이 시선을 좀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로는 메타버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일단 뭐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지금 올라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이미 뭐 반도체 나왔고 2차 전지 나왔는데 네. 메타버스도 지난주 이슈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일단 저는 사실 주가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모멘텀 혹은 실적을 확인하고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또 탐색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굉장히 또 가격적으로도 혹은 기간적으로도 조정의 깊이가 깊었던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주 저는 반등세 일시적,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의 초입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을 하나 좀 골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맥스트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MP라는 기업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 또 혹은 하드웨어 장비 쪽으로 가보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회사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것을 만드는 이 컨텐츠 제작사가 레몽레인이에요. 근데 레몽레인을 자회사를 갖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 기틀은 지금 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쪽은 이 디지털 시각 효과 쪽,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와 정말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이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달에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아바타의 물의 길이 만약에 흥행을 성공한다. 그러면 레몽레인과 또 이 아바타 물의 길 여기까지 또 합쳐져서 충분히 테마적인 기대감 혹은 실적적인 기대감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위직 스튜디오 현재 위치에서의 우리의 관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아까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한 달간 거의 뭐 29%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저희가 코너가 시초가 이 종목 코너이긴 하지만은 오늘 시초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또 매수 권역인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좀 불편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1차 정도는 오늘 시초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2차 매수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서 대신에 손절가 1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지켜주십사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여기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3만 원까지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권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일단 뭐 2,500원에서 21,500원에서 2만 원대 요 가격대 안에서 매수 밴드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직스튜 같은 경우에는 21,500원대가 현재가인데 네.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좋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도 매수해도 좋다. 다만 2만 원대까지가 매수 권역이고 16,000원대가 손절가다. 그리고 3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